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방의 장군들조차 다시 꺼내기 싫어하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우크라이나는 몇 주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2주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키이우가 한 달 안에 함락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 말들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존재 자체를 이미 끝난 것으로 단정짓는 말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이 거의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의지는 놀라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피 제안을 거절하고 키이우에 남아 나는 탄약이 필요하다. 택시가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 세계 여론을 바꿨고 서방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형편없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핵탄두 보유수 1위, 병력 규모, 무기 체계. 어느 지표를 봐도 러시아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인구도 경제 규모도 훨씬 작은 우크라이나와 4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군은 여전히 이른바 인해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병을 전선에 투입하고 숫자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낡은 방식의 포격, 정면 돌파, 그리고 서방 전문가들이 고기 공격 및 assault이라고 부르는 전술.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기 공격. 사람을 고기로 표현하는 이 말은 단순히 자극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을 가장 정직하게 담은 표현입니다. 인간을 숫자로 소모품으로 다루는 전쟁 방식. 저는 이것이 2020년대에 목격하게 될 전쟁의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2020년대에 세계대전 방식의 전쟁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이 오늘 프로그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가장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생존은 단순히 더 많은 병사를 투입하거나 더 넓은 영토를 방어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군사력의 비교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병력도 무기도 산업 규모도 러시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강함 대신 영리함을 선택했습니다. 정면 대결 대신 비대칭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드론과 AI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야기를 넘어서 앞으로의 전쟁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의 승패를 숫자로 판단합니다. 병력이 많은 쪽, 탱크가 많은 쪽,
미사일이 많은 쪽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전쟁을 지배해온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논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속도로, 규모가 아니라 기술로, 인력이 아니라 혁신으로,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도전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강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보다 영리해지려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리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러시아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형편없이 싸우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쟁을 분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숫자와 전술과 전략 이야기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 숫자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방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현재 전술을 가리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Mid, attack, me, assault. 직역하면 고기 공격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실제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장 정직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잔인함이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트 어설트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보병을 전선으로 밀어넣습니다. 앞에 있던 병사가 쓰러지면 그 다음 병사가 나섭니다. 그 병사도 쓰러지면 또 다음 병사가 나섭니다. 숫자로 상대방을 압도하고 상대방의 탄약과 의지와 체력을 소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술이 아닙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쓰인 방식입니다. 100년도 더 된 전술입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그 전술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매달 3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누적된 러시아군 사상자는 이미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뇌가 그것을 추상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매달 3만 5천 명. 이것은 한 달의 중간 규모의 도시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 한 명 한 명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매달 반복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고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6년의 전쟁이 아니라 1900년대의 전쟁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전술적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이 방식을 버리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러시아 군부의 무능함 때문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구조적인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는 매우 수직적입니다. 현장 지휘관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전진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쓰러져도 전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 지도부의 계산입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소모전을 벌이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먼저 인력이 고갈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잔인한 계산이지만 그것이 전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소모전의 논리를 처음부터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숫자 대 숫자, 병력 대 병력, 탱크 대 탱크로 맞붙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도이누드 AI, 로봇 데이터, 비대칭, 전쟁. 저는 이 선택이 처음에는 궁여지책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탱크도 부족하고 포탄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선택이 오히려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강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보다 영리해지려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전쟁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내내 한 가지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매달 3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전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전술이 100년 전 세계대전에서 쓰인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무엇을 배운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명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과연 100년 전보다 더 나아진 것인가?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장에서 전쟁에 완전히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강해지려 하지 않고 영리해지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리함의 중심에 드론과 AI와 로봇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병사들이 로봇 앞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상 전투 로봇을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기관총이 장착된 무인지상 차량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원격으로 조종되거나 일부는 AI의 보조를 받아 반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로봇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참호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동시에 드론들이 하늘에서 그 참호를 에워쌌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면서 스피커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병사들은 항복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왜 그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전통적인 전투 상황에서 병사는 적을 봅니다. 총을 든 사람, 움직이는 사람, 두려워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끔찍한 일이지만 적어도 그것은 인간 대 인간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기계입니다. 총을 겨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시도해도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병사들은 자신이 죽이는 것도 두렵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상대에게 심어줄 수 없을 때 인간은 극도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무력감이 항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전술적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심리적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장면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지 잠깐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전쟁 역사에서 항복은 항상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강한 군대가 더 약한 군대를 압도했을 때, 혹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줬을 때 항복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항복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갖는 의미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본질적인 구조, 즉,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싸운다는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SF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SF를 따라잡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투 로봇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무인 시스템을 전장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찰 드론은 실시간으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 데이터는 즉시 지휘부로 전달되고 AI가 분석해서 다음 행동을 제안합니다. 공격 드론은 그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스피커 드론은 포위된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인간 병사가 직접 총을 들고 참호로 뛰어들지 않아도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인간이 참호로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미트 어설트와 극명한 대조가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매달 3만 5천 명의 사람이 전선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 대신 기계가 전선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쟁터에서 100년의 시간 차이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기술적 경이로움에만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전쟁을 대신하게 될 때 전쟁의 문턱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사람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전쟁을 시작하는 결정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내 병사가 죽지 않는다면 지도자는 더 쉽게 전쟁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기술의 발전에만 감탄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참호로 들어가는 장면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가능해진 세계에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의 연장선에서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기술 혁신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쟁 전에는 부패하고 가난한 나라로 불렸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세계 군사 혁신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로봇과 드론과 AI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병사들이 로봇 앞에서 항복하는 장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전쟁 전의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부패 지수는 항상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산업 기반은 취약했고 기술 생태계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가리켜 기능부전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 혁신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챕터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한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함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와 미사일과 병력을 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절박함은 때로 가장 강력한 혁신의 엔진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엔지니어들은 차고에서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전장에서 쓸 수 있는 AI 시스템을 코딩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군과 직접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즉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실패하면 며칠 안에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버전이 또 실패하면 또 수정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말하는 빠른 실패, 빠른 학습이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군 지휘관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스타트업이 투자자 앞에서 제품을 발표하는 것처럼 드론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 지휘관들은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을 줍니다. 이 기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 피드백이 즉시 개발에 반영됩니다. 그들은 드론을 군에 가져가기를 스타트업이 제품을 피칭하러 가는 것처럼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개발 방식이 전쟁터에 그대로 이식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전쟁터가 실리콘밸리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의 린 스타트업 환경이 된 것입니다. 제품이 실패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테스트하고 빠르게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수천 개의 드론 스타트업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찰용, 공격용, 심리 전용, 물자, 수송용, 각각의 목적에 맞게 특화된 드론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드론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같은 세계적인 AI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적의 패턴을 파악하고 다음 공격을 예측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드론 격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3천 대가 넘는 드론을 격추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같은 중동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대응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가진 실전 경험과 기술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러시아와의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왜 같은 방식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러시아에도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수산업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도 훨씬 풍부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국영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현장의 목소리가 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시스템,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숨기고 보고 체계를 왜곡하는 문화. 이 구조 안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차고에서 드론을 만드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군 지휘관에게 직접 제품을 피칭하는 일은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설적이게도 처음부터 잃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가장 큰 약점은 기존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구조 자체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혁신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풍부한 자본, 안정된 사회, 그런 조건에서 위대한 기술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빠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패의 대가가 가장 클 때 사람들은 가장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혁신의 배경에는 수십만 명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은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저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이 전쟁이 끝난 후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 챕터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꽤 무거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나라가 4년 가까이 버텨온 이야기, 사람을 고기처럼 소모하는 전쟁의 잔인한 현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로봇 앞에서 병사가 항복한 장면, 그리고 전쟁 전에는 부패하고 가난한 나라로 불렸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군사혁신의 중심이 되었는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세계의 모든 전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먼저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 달 동안 3만 3천 대 이상의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한 달에 3만 3천 대.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1천 대가 넘습니다. 1시간에 40대 이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론이 많이 날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전쟁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탱크와 전투기와 미사일이 중심이었던 전쟁에서 이제는 몇백 달러짜리 드론이 전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세계로 넘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드론의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공격 드론 중에는 제작 비용이 몇백 달러에 불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드론들이 파괴하는 목표물은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장비들입니다. 탱크 한 대의 가격이 수백만 달러라면 그것을 파괴하는 드론의 가격은 그 수백 분의 1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성이 전쟁의 경제학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비싼 무기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무기를 더 영리하게 쓰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 비대칭성 앞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비싼 장비들이 저렴한 드론에 의해 하나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전선으로 밀어넣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돈과 기술의 싸움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같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론 방어 시스템, AI 기반 전장 분석, 무인지상 차량 운용 노하우. 이것들을 배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군사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전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성공 이야기로만 익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시에 앞으로 어떤 나라든 충분한 기술력과 혁신 능력만 있다면 전통적인 군사 강국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에게는 희망이고 어떤 나라에게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챕터에서 기술의 발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점점 더 기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총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 드론이 날고 로봇이 진입하고 AI가 목표를 분석하는 전쟁. 그렇다면 그 전쟁을 시작하는 결정은 더 쉬워질까요?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병사가 죽지 않는다면 지도자는 더 쉽게 전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자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론의 반전 압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비용이 인명 피해가 아니라 기계 비용으로만 측정된다면 그 비용은 훨씬 감당하기 쉬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전쟁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가 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의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는 시스템들은 아직 인간의 최종 판단을 거칩니다. 드론이 목표를 찾아도 공격 여부는 인간 조종사가 결정합니다. AI가 분석을 제공해도 행동은 인간 지휘관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고 공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실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전쟁에서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잘못된 목표를 공격했을 때, 무고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이 알고리즘의 오류였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법과 제도와 국제사회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은 이미 그 답이 필요한 지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윤리적 합의보다 빠르게 달릴 때 그 간격 속에서 재앙이 탄생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 무엇인지,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실험실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지난 세기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숫자와 무게와 소모로 싸우는 전쟁. 우크라이나는 다음 세기의 전쟁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속도와 데이터와 혁신으로 싸우는 전쟁.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은 전장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지난 세기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세계를 미래의 전쟁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이미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기술의 경이로움에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낼 세계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